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그 주제의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한선입니다. 예, 제가 맡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리타임 인더스트리 하고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 표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해양, 그리고 또 해사, 그리고 물류, 해운 뭐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왜 해사라고 붙였냐고 하면은 IMO라고 하는 국제 해사 기구의 그 회사를 땄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 해사 기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룰 자체가 조선 산업, 해운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사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규제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는데 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마스라고 하는데 마리타임 오토노머스 서페이스 쉽에서요, 자율운항 선박으로 명명을 한 게 이제 제가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2016년도에 IMO 회의를 이제 조인하면서 썼는데요. 그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내일 우리 정구민 교수님께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했는데 선박은 선박 운항이니까 자율운항 선박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듈이나 레퍼런스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정구민 교수님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면서 육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듈들을 가지고 IMO의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그림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IMO에서 주로 안전하고 환경의 분야에 관한 룰 메이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자율운항 선박 코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녁 7시부터 10시간, 한 3시간 반 정도 IMO 회의를 지금 저녁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전체적인 마스에 대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들은 잡혔습니다. 1장에 뭐가 들어가고 2장에 뭐가 들어가고 3장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차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고 하면 안전하고 환경이 절대적으로 이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에 표준화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그게 주도를 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그게 해사 산업이다. 원래 선박 평형수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IMO에서 규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기준 자체도 처음에는 100마이크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10마이크론으로 낮추는데 기술이 따라가더라고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이렇게 먼저 제도나 규정을 타겟을 스탠다드를 제시를 하니까 그 스탠다드에 맞춰서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사실은 우리가 타겟이나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고가 났을 때마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IMO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 때마다 이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장비를 만들든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것을 100년 동안 제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법하고 또 IMO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IMO의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EEDI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EEDI나 EXI나 CI 같은 실제적인 포뮬러 인덱스를 직접 만들어요. 그게 사실은 거기에 맞춰줘야 거기에 레퍼런스 라인에 미니멈 리콰이어먼트 이상을 만들어내야 선박의 형식 승인을 받아서 이제 선박에 탑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변화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 형식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IMO의 예를 들면 룰에 맞아야 되고, 그 형식 승인 기준이 바로 그 표준입니다. 표준. 이 정도 표준은 만족을 시켜야 선박에 장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지수나 환경지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지금 현재 맞추고 있고, 뭐 우리가 바다 내비게이션, 또 VTS, 자유랑 선박, 이게 이제 디지털리제이션의 큰 트랙에서 IMO도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인덱스가 바로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환경 분야에서도 EXI나 CII나 심프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그 산업이 바로 회사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연구한 데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회사 산업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가 이제 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지금 실제 그 우리나라의 한국형 자율항 선박을 그 연구를 하고 있죠. 카스 사업단에서. 거기에 실제 해운의 7세부의 표준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O, ISO, IC까지 포함을 해서 사이버 보안은 주로 IC에서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IC의 워킹그룹 위장이 저희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걸 재해석하고 이런 하고 있고요. 그 실제적으로 뭐 사고나 아니면은 이 충돌 회피나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나 이런 상황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선박하고 공존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충돌 회피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듈 이런 것들도 스탠다드화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IMO에서도 그걸 이제 만들어내라라고 지시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항해 안전 정보에 관한 서비스, 통신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운항 기술 산업에서 자율운항 기술 산업 그 안에는 앞뒤로 전후방 산업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방 산업, 물류, 항만, 또 해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맥켄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자율운항 선박을 통합해서 앞뒤로 전후방 산업을 다 포함하면 2035년에 8천조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 안에는 항만도 들어가고 조선소도 조선, 뭐 해운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 시장을 우리가 좀 타겟팅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 저감 기술이라고 이렇게 마리타임 인더스트리 얘기했는데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스크러버 장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연료를 개발하는 것들 그게 다 여기에 그 연료의 안전성이나 에너지 트랜지션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해상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한꺼번에 하루에 200톤, 300톤씩 연료를 소모하는데 거기에 나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를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들 이런 것들이 가장 자율항 선박이 최신의 자율항 선박이 탑재된 선박이 가장 친환경적인 선박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 양쪽에 큰 두 축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기오염 저감 기술 산업이다. 또 한 가지가 해양 생태계 교란 방지 산업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선박 평형수 같은 또 이 소음 같은 또 바이오 포울링이라고 해서 페인트죠, 페인트 이런 것들 개발하는 산업들이 쭉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IMO 협약이나 IMO의 스탠다드에 따라서 국내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가 거의 이제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255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이내비게이션, 바다 내비게이션이나 자율항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이나 또 선박 평형수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뭐 노르웨이 콩스버그나 그런 데하고도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챔피언으로 키워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바로 표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그 표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으로 제도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정부에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각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도 이 친환경 선박을 선도하는 것. 친환경 선박이 지금 완전 대세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예를 들면. 여기에도 각각의 스탠다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탄소 중립이라든지 우리가 2030년도에, 40년대, 50년도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정부에 가서 협의를 한 게 뭐냐고 하면 그린시핑 코리더라고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제로 에미션 루트, 제로 에미션 항로를 이제 개발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MOU를 체결을 할 겁니다. 연말까지. 근데 작년도에 컵에서 컨퍼런스 오브 파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를 발표했냐 그러면 그린시핑 코리더에 대한 것들을 무탄소 항로를 2025년까지 5개, 6개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국가들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탄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2050년도에 무탄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뭐 수소다, 암모니아다, 뭐 메탄올 지금 뭐 머스크라인에서 계약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지만 메탄올도 마찬가지 화석연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린시핑 코리더라는 그런 제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된 보고서를 쭉 분석을 해보면 그게 제도화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스탠다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를 목표로 해서 IMO에서 40%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타겟팅을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보는 그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또 EU에서 EU 온실가스 저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뭘 땡겼냐 그러면 2040년도에 자기들이 탄소 제로를 할 거를 자기는 2030년도까지 기술 개발이나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겠다. 그걸 땡겼습니다. 10년을. 그러면 우리나라는 2050년으로 타겟팅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2050년 전에 유럽이나 다른 뭐 그린시핑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트랜지션에 따른 무탄소 연료를 개발하는데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2030년 전에 무탄소 연료 충분히 가능하도록 기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뭔 자신감인지 보고서에는 그런 게 뚝뚝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뭐 스마트 선박 이렇게 돼 있는데 선박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플랫폼 경제에 따른 스마트 선박이 예를 들면 자율항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데이터니까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손에다 쥐고 흔들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다. 이 전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묻어나 있어서 이 새로운 신제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상용화나 시장 진출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친환경 선박법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올해 드라프트에서 올라가 있는 게 자율항 선박법이 지금 발의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협의해서 아마 연말 중에 자율항 선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실제적으로 파이낸스를 직접 개발하는 업체 또 우리 기업들의 벤처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금융 관련된 조항들을 많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아까 ISO 기준을 보여주면서 앞에 우리 팀장님께서 보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표준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표준을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표준을 못하느냐? 가장 큰 게 정부의 시각도 시각이지만 실제 그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는 표준 외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보면 넌 표준 몇 년 했어? 그러니까 제가 25년 전에 표준 회의를 갔는데 내가 30년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도 체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50년, 60년을 표준만 평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뭐하고 중복되고 어떤 현상이나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케이스 스타디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전쟁에서 노르웨이가 강하다는 게 그 친구가 노르웨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 60년을 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80인데도 그 표준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환경을 못 만드냐 이거죠. 그런 전문가들, ISO는 가장 중요한 게 체어를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체어가 리딩을 하고 어프로브를 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것을 ISO 의장이 하거든요. 중국은 만들어냅니다. 중국 체어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체어는 손꼽습니다. 한두 명, 두세 명, 누구. 그분들은 사실 표준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런 환경을 조성 못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는 또 그런 조직, 기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제가 표준에 가서 지금 IMO 사무총장하고 계신 분이 밤에 9시, 10시까지 제가 끝까지 앉아서 그 회의를 들으면서 표준 작업을 하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맨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가 내 의견을 얘기해서 그걸 반영해 줄 수 있게 마지막까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왜 이게 들어갔느냐? 너는 회의에 참석을 오후 7시에 집에 갔지 않느냐? 끝까지 해서 합의한 안이 이거다. 회의할 때 너 참석을 안 했지 않느냐? 끝까지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끈기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 표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율학 선박 표준은 이 네 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마스 코드라고 자율학 선박 코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코드 내에서도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교수님 중에서 교수님께서 그 선원의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그 교육이 그 양질의 사람들을 배출을 해서 그 사람이 자율항 선박을 육상에서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재들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대학도 있고 또 선원을 배출하는 국가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육상에 있는 사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육상에서 통신이나 전자 컴퓨터나 이런 AI나 이런 거를 다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그 사람이 선원의 특성이나 선박의 특성을 공부해서 그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본인들은 유럽에는 해양대학이 없어요. 옛날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자기들 표준을 시스템 어프로치로 하는 겁니다. 선원이 타느냐 안 타느냐. 등급을 우리 4등급으로 나눴는데 자율형 선박을 1단계, 2단계까지는 선원이 타고 3, 4단계는 선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은 시스템을 장착한 그런 자율항 선박은 시스템 인증만 받으면 자율항 선박으로 인정해주자 이거죠. 물론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선원 출신이 그런 스킬도 다 있어서 육성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전자통신 또 이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캐패시티 빌딩이 다 돼 있다고 하면 가장 베스트이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차선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도 생각을 해야 되죠. 기자재도 고려를 해야 되죠. 조선소도 고려를 해야 되죠. 해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원을 양성하는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참 포지셔닝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디시전 메이킹을 잘해주는 것. 이게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오늘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 표준이 바로 그 표준이 우리나라의 표준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 표준이 IMO의, ISO의, IC의 표준이 돼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마스 코드를 위한 IMO의 위원회가 열렸는데 역대급으로 대한민국에서 의제 문서를 많이 냈습니다. 5개 표준을 만들어 달라고 5개 문서를 냈는데요. 그리고 그거 문서만 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액티비티를 해야 됩니다. 실제 반영을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기술, 이런 표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75개국 앞에서 발표도 해야 되고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컨센서스가 있고 인프라나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지원도 해주고 그거를 응원해줘야 가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박의 운용 주체가 누구냐? 리모트 오퍼레이터. 그래서 원격 운영자. 센터 우리 자율항 선박의 센터를 울산에다 론칭을 해서 울산에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실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먼저 우리가 운영센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프레임이지만 그것을 이번에 IMO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박 시스템 분야나 뭐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지만 이런 국제 표준
뭐 TTA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IC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하고 관련된 이런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스탠다드가 있어야 우리가 가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들을 또 로드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갔을 때 선원을 교육을 잘 시켜서 선원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선원이 없는 선박이네. 그러면 선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현재 선원 교육을 받는 사람을 전환 교육을 시키고 그 카리큘럼 안에 자유랑 선박이라고 하는 카리큘럼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향작에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과목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그 스탠다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재들을 양성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습을 통해서 현장에서 오퍼레이팅 그런 경험을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카데믹한 거와 육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접목돼서 파워풀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반을 만드는데 자유랑 선박의 표준이 아주 유용한 그런 표준이 될 거다. 그 자유랑 선박에서 실패하는 조선소는 사실은 그 2030년도 이후에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 선박에서 뒤처지는 조선소, 뒤처지는 그 기술력이라고 하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는 그렇게 보고요. 왜 IMO가 친환경 선박의 표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인덱스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인덱스에 만족을 시켜야만 선박에 장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인덱스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조선소, 기자재 업체 또 정부도 마찬가지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들을 이 인덱스 만드는데 우리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 번 집어넣은 거는 개정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개정 절차가 복잡하니까 또 시간도 걸리는데 근데 처음에 달려들어서 집어넣은 거 하고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어야 되니까 국제 표준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번째가 데이터 콜렉션 시스템인데요. IMO에서는 기시스라고 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국 정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뭐 해양 오염이 됐든 수용 시설이 됐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해운 회사의 선박별로 소모되는 그 연료유 양 자체를 검증을 해서 IMO 사이트에 로딩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부터. 그게 바로 스탠다드거든요. 그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온실가스를 사고 팔아야 되는데 에미션 트레이딩 스킨 같은 걸 사고 팔아야 되는데 양을 얼마 샀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팔았는지도 모르고 그 양이 가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캡을 씌워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스탠다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저희들이 가져가는 전쟁 아니냐. 그 표준 전쟁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할 때도 아주 전투적으로 하지 않으면 의견이 잘 반영 안 되니까 가서 회의할 때도 오늘 저녁에 회의할 때도 그렇겠지만은 이 파이팅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연구 결과나 우리나라에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그 커패시티 빌딩이 좀 돼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그 보따리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다 그 시나리오도 예측해 놓고 2030년, 2050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다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트렌드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친환경 선박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수소를 만들어내는 걸 최종착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상용화시키기 누가 먼저 상용하고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제로 에미션, 제로 카본, 그 다음에 끝내는 일렉트릭 서티로 가는 걸로 대부분의 뭐 DMV, GL도 그렇고요. 뭐 맥켄지도 그렇고 영국의 우리 그 대부분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거를 지시를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룰 메이킹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이런 표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또 그린십 K라든지 K조선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목표를 세우고 2030년도까지 기술 해반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급, 뭐 친환경 선박, 정부 선박은 무조건 다 2030년도 이전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선박은 무조건 친환경 선박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에서 그 바꾼다고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그거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 뭐 K조선전략 이 산업부에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표준 이 사실 이 표준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다양한 것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식별해내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식별해내는 것도 가장 큰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협력의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국제 표준화하겠다 이런 표준화 트랙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내가 개발한 것들을 어떻게 선박에다 올리려고 하면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렵다 이거죠. 그럴 때 예를 들면 한국성급이나 또 우리 GS1 우리 교수님이나 여기에서 오늘 발표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발부가 되어 있는 사람. 수산 쪽도 마찬가지고요. 물류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다 한 목소리로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 우리가 표준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그 바탕에는 기업에서는 ESG 경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린시핑 코리더의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큰 프레임워크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있는 게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운 산업들도 해운 기업들도 지금 평가를 받아서 이 ESG 점수가 얼마냐, 이게 기업에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ESG의 E가 인바이러먼트니까 그쪽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또 길게 설명을 또 드리고 연락을 드리겠지만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미래의 그 청사진을 해양수산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운항 선박과 친환경 선박과 이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사람이 이 편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에 필라소피를 두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서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없으십니다. 시간을 고려해서 다음 분 소개하라고. 질문 없으시죠? 예, 예.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혹시 질문이나 이런 보고서나 이런 분석 보고서들을 우리 KMI의 홈페이지에 다 보고서들은 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발표를 또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항만의 디지털 전환, 뭐 요새 BPA 우리 부산 항만공사에서 디지털 트윈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연사로서 부산항만공사의 연정흠 우리 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